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존사냥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재무제표 측면에서 집중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인데요.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 우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거는 자본금이 혹시 증가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도 71.4억 원, 2020년에도 71.4억 원으로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자본과 부채, 그리고 자산은 매년 얼마만큼의 퍼센트로 증가했는지를 살펴봐야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본이 매년 12.9%씩 상승할 때 부채는 그거보다 더 큰 16.2%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을 살펴보죠. 2020년을 보면은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1917억 원일 때 그 부채의 경우는 7,700억 원이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부채의 비중이 크다라는 것은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뜻이 되고 그 부담이 점차 가속화되기 때문에 회사의 영업이익을 깎아먹는 마이너스 역할을 크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가져와 봤습니다. 2016년도에는 3,446억 원의 매출에서 343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생시켜서 9.9%의 꽤나 양호한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발생시켰지만 그 이후로 2019년도까지는 6에서 5% 사이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들어 2020년에는 15.5%의 영업이익률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꽤나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현금 매출이 높을수록 좋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돈이 빨리빨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외상 매출이 높을 경우에는 돈이 빨리 들어오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흑자 도산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매출액에서 상승하는 폭과 매출채권의 상승폭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K거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은 매년 13%씩 상승할 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0.02%씩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매출 채권의 비중이 낮아진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2016년도에는 25.8%에 달하는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2020년도에는 14.1%의 매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 채권이 높으면은 매출 채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손상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이렇게 낮아질수록 훨씬 더 현금성 자산이 빠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화되는 돈이 많아지고 더욱더 빠르게 비즈니스를 잘하고 현금으로 받아들인 현금으로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2020년도에도 절대적인 값이 10%를 넘어가기 때문에 매출채권의 비율이 절대적인 수치로 낮은 지점에 도달했다라고는 판단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의 합은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의 합과 같다는 것은 일전 시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매출과 재고 자산이 동시에 증가한다면 그 신호는 괜찮은 신호라고 볼 수 있지만 매출이 줄어드는데 재고 자산만 급증한다면 위험 신호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재고자산과 재고자산 회전율을 통해서 실제 재고자산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재고자산도 같은 기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높을수록 재고가 빠르게 소진된다는 뜻인데, 2016년도에는 4.89였지만 2020년도에는 6.06으로 재고자산도 더 빠르게 소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K거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은 매년 13%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재고자산은 그보다 반 정도에 미치는 6%씩 상승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의 상승폭이 재고자산의 상승폭보다 크므로 재고자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회전 기간의 합인 영업순환 주기가 실제 어떤 추세를 가는지에 따라서 회사가 얼마만큼 현금화를 시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재고자산과 회전 기간의 각 합인 영업순환 주기의 값을 그래프화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살펴볼게요. 재고자산은 75일 만에 회전 기간이 발생하는데 반해 2020년도에는 60일밖에 안 걸린다는 뜻은 그만큼 재고자산이 빠르게 소진이 된다는 뜻이 되고요. 매출 채권의 경우에도 2016년도에는 94일이 걸렸었는데 2020년도에는 51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합인 것을 살펴보면은 2016년도에는 영업순환 주기가 168일이나 걸렸지만 2020년도에는 112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업순환 주기가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형자산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영업권과 개발비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영업권 같은 경우는 일종의 프리미엄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잘 되는 치킨집을 살려고 할 때 치킨집의 공정가치가 1억 원이고 그렇지만 그 집에서 프리미엄과 브랜드 때문에 3억 원을 달라고 했으면 추가적으로 지급한 2억이 바로 영업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인데 이 비용을 자산화시켜서 무형자산에 넣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무형자산에 넣은 그 개발비를 몇 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한 번에 비용을 처리하는 것보다 매년 조금씩 나눠서 하는 효과가 있죠. 그렇다는 것은 그 당해년도에 비용을 조금 더 적게 계상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커 보이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유무형 자산의 비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우선 유형 자산을 살펴보면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유형 자산의 비중의 변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서 넘어갈 때 2019년도와 2020년도에 큰 폭으로 유형 자산의 비중이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업 보고서의 주석의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과 기계 장치가 전체 합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취득의 경우 340억 원, 기타는 887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마곡에 있는 중앙연구소를 질 때 쓰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완공이 다 되어 운영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의 비중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무형자산의 비중은 점차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영업권과 개발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는 것이 참고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우선 개발비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취득가액과 상각 누계액이 있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실제 개발 연구비 중에서 일부를 무형 자산화 시켜서 자산화 시킨 다음에 몇 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얼마만큼
개발비에서 얼마만큼을 자산화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연구 개발비가 약 370억 원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335억 원가량 2020년도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 1%의 비중으로 개발비를 자산화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연구개발비 중에서 실제 개발비 자산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이런 개발비들을 전체 연구 개발비의 한 3, 40% 이상을 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 회사는 조금 회계를 편법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연구 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약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손익계산서의 항목별 증감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액의 경우에는 약 5년 동안 매년 12.9%의 상승률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매출 원가는 그보다 소폭 낮은 12.4%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매출액의 상승률이 매출 원가의 상승률보다 0.5%씩 컸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13.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인데 이 매출 총이익의 상승률, 매년 상승률이 판관비보다 더 컸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의 손익을 더하고 빼면은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당기 순이익이 38.5%가 되는 것을 보아 영업 외의 손익이 플러스가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기 순이익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님께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배당 현황이 제로인 것을 알 수가 있고 2020년도에는 아무래도 영업 성과가 좋아서 주당 630원을 지급했고 어, 배당 수익률로 보면은 1.2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단기 순이익보다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크거나 비슷해야지 영업의 질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 K거 기준으로 보면은 당기 순이익은 매년 38%씩 상승할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2%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 2019년 당기 순이익이 오히려 마이너스 220억 원이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673억 원일 때 마이너스 220억 원이 돼서 그 차이가 893억 원까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제 연결 손익 계산서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실제 이 회사의 연결 손익 계산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대손상각비가 75억 원가량이 잡힌 것이 마이너스 역할을 했고, 금융 수익보다는 금융 원가가 많았고, 그래서 이 금융에서 발생한 것이 마이너스가 됐고요. 기타 수익과 비용에서도 보면은 수익이 27억 원이 났는데 비용은 135억 원이 나서 오히려 훨씬 더 큰 마이너스 폭으로 감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 손익도 마이너스 9억 원이 됐고요. 법인세 비용도 약 510억 가량 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사가 실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많은 손실을 봤다기보다는 실제 그 외적인 금융 수익과 원가의 차이, 그리고 기타 수익과 비용, 그 다음에 관계기업 투자 손실, 그리고 법인세 비용 등으로 인해서 이 당기 순이익의 값이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의 추세는 다음과 같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070억 원 발생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1,035억 원이 발생했고 그 차이가 약 35억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굉장히 영업의 질이 좋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봐야 되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뺀 값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캐펙스의 실제 K거 기준으로 얼마씩 상승했는지를 살펴보면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2%씩 매년 상승했을 때 캐펙스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3%씩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0%로 표시된 점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캐펙스를 많이 썼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354억 원이 됐고, 이렇게 많이 투자한 캐펙스 덕분에 2020년도에는 1,070억 원 가량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발생했고, 2020년도에는 또 576억 원의 캐펙스를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 부채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봐야 되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갚아 나가는 값보다 빌리는 값이 더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어디서 왔는 돈인지를 살펴보려면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 말까지의 연결 현금 흐름표의 재무활동 현금 흐름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기 차입금의 증가, 장기 차입금의 증가,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이 단기 차입금의 상한, 장기 차입금의 상한, 유동성 장기 차입금의 상한의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579억 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도 약 494억 원이 됐다는 것은 일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2,311억 원가량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분면과 B사분면에 들어가는 회사인데요. 실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느 사분면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고 실제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 성격의 순 자산은 1,154억 원이고요. 비영업 성격은 731억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54억 원으로 2020년도에 얼마를 벌었는지를 살펴보면은 1,035억 원의 단기 순이익이 난 것을 알 수가 있고, ROE로 친다면 89.7%나 되는 엄청난 수익률을 발생시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년도나 전전년도에는 그만큼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100억 원이었는데요. 그때 ROE도 8.66%로 나쁘지는 않고 그냥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영업 성격의 순 자산은 731억 원으로 회사를 다 팔아도 금액이 플러스가 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스템 임플란트에 소속된 사분면은 A사분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돈도 적당히 벌고 그리고 비영업 성격의 자산도 플러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A사분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오스템 임플란트의 기업 주가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19년 초까지는 7만 5천 원을 넘기기 힘든 모습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2만 2,800원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최근에 9만 6,400원까지 치솟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최근 5년 동안 오스템과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코스닥과 코스피가 각각 8, 10%의 수익률을 냈던 것에 반해 오스템 임플란트는 5년 성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초라한 성적인 2%씩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S림 방식의 기업의 적정 주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ROE는 11.45였는데요. 그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19,000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5년 평균인 20.87로 계산해 본다면 34,700원,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2021년도 ROE 35.39로 계산해 본다면 58,900원 정도의 적정 주가가 계산이 됩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저평가 여부를 봤을 때 S림으로 본다면 제값을 받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 성장성의 경우에는 최근 5개년도 중에 2020년도에만 배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당 성장성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인데요. 우선 성장성을 살펴보면은 영업이익률은 최근 5년간 개선세를 보여왔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국내에서는 상위 5개 업체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밸류 브랜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개발도상국에서 세계에서 최고 브랜드의 가격들보다는 낮게, 그리고 로컬 브랜드보다는 높게 하는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밸류 브랜드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그 해외에서 얼마만큼의 성장성을 보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이미 시장이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성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나, 개척하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